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엔지니어 민태기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누리호에 대해 살펴보고 누리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찾아 경계를 넘었던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맞닥뜨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분야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과학은 늘 경계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경계를 넘은 과학자들입니다. 이 그림은 다빈치, 지난 강연에서도 보았던 그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과연 과학자일까요? 예술가일까요? 그가 남긴 수많은 스케치는 그가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폭넓은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빈치가 교각 주위에 흐르는 유체 유동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물리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스케치입니다. 이처럼 예전부터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면서 분야를 넘어 새로운 것을 찾아 색다른 발견 그리고 새로운 사조를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10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발표했던 한 장면입니다. 애플은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경계선에 있다. 이 강연 이후에 리버럴 아츠가 인문학으로 해석되면서 우리나라에 인문학 열풍이 불기도 했지요. 자, 리버럴 아츠는 과연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리버럴 아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란 중세 대학에서 기본 교양 수업으로 가르쳤던 7가지 과목, 자유 7과를 의미합니다. 그 과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소위 말해서 문과, 이과를 통합한 교육에다가 예체능까지 겸비한 통합형 인재, 말하자면 르네상스형 인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리버럴 아츠가 반대했던 교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직업교육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학과 의학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여전히 법학대학원과 의학대학원은 학부를 마쳐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리버럴 아츠라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르네상스형 통합 인재를 말하는 것이었죠. 인문학이라고 한정하기에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럴 아츠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티칸에 있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사람은 왼쪽에 있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이 사람,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수학자로 잘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의 수학으로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삼각형의 두 제곱의 합은 나머지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서 보았더니 이 그림은 삼각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 봤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숫자 6, 8, 9, 12. 여기서 6하고 12는 정수비 1대2가 되면 현의 길이가 1대2가 되면 한 옥타브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6하고 9, 8하고 12는 2대3이 되지요. 현의 길이가 2대3이 되면 완전 5도, 도하고 솔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6하고 8, 9하고 12, 3대4가 되면 현의 길이가 3대4가 되면 완전 4도, 도하고 파까지의 거리가 되죠. 이것을 계속 쌓아나가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솔까지 완전 5도를 넘은 다음에 다시 완전 5도가 올라가면 레가 되고 레에서 완전 5도가 올라가면 라가 되고 라에서 완전 5도가 올라가면 미가 되고 미에서 완전 5도가 올라가면 다시 시가 됩니다.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한 옥타브 안에서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를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6세기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수학자 피타고라스를 서양 음악의 기초를 만든 사람으로 인류의 문화가 모두 집결된 바티칸의 그림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버럴 아츠입니다.
자, 그 예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서술된 바로 그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해 초판 원본입니다. 왼쪽이 바로 그 유명한 지동설을 설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상단에 자그맣게 쓰여있는 글씨가 라틴어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이 레볼루션은 당시만 하더라도 천구의 회전, 그러니까 전체가 우주를 도는 현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레볼루션이 혁명의 의미가 된 것은 이 이후의 일이죠.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그만큼 혁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물리학 용어로 쓰였던 것이 나중에 정치적인 의미로 바뀐 예가 되겠죠. 또 다른 예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데카르트의 대표적인 저서 방법서설입니다. 방법서설은 원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에 실험들인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 등의 과학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의 서설. 굉장히 길죠. 무슨 방법의 서설이냐? 과학을 하기 위한 방법의 서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철학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과학책인 것이죠. 왼쪽을 보시면 안구가 나와 있죠. 데카르트가 문제로 삼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구를 통해 망막에 맺힌 상은 사실 상하 좌우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상이 맺혀 있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바르게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인간의 안구는 물체를 거꾸로 인식하지만 뇌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방법적 회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중거 좌표계, 쉽게 말해서 기준점이라는 것이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왜곡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좌표계의 탄생입니다. 이전까지 기하학은 자와 컴퍼스만으로 그렸죠. 여기서는 기준점도 없고 좌표계도 없었습니다.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방정식이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을 최초로 한 사람이 데카르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X축, Y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굴절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XY 좌표계를 영어로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고 번역하면 직교 좌표계 혹은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냥 추상적인 관념에서 나온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학과 물리학적 관철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통이 어떻게까지 연결되는지 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부르봉 왕조의 왕실 의사였던 케네가 만든 경제표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서는 이를 케네의 경제표라고 부르죠. 자, 케네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왜 경제에 주목했을까? 당시 재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국가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케네는 마치 혈류 유동이 어딘가에서 생산되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회전하듯이 재화도 국가 내에서 끊임없이 회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레버뉴라고 불렀죠. 레버뉴는 로테이션 또는 서큘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듯이 농부가 농산물을 생산하죠.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시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오른쪽에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이 결국 생산자인 농부에게 돌아가서 생산자인 농부는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생산물을 농작물로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표로 마치 혈액이 순환하듯이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케네는 피지오크라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죠. 데모스가 민중이고 크라시아가 통제, 지배를 말합니다. 민중에 의한 지배를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부르듯이 피지오크라시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피직스에 의한 지배, 마치 물리에 의한 지배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중농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케네가 생산력의 가치, 생산품의 가치는 농작물에서 탄생한다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전체적인 맥락은 인체의 혈액이 회전하듯이 재화도 회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순환한다는 의미죠. 피지오크라시를 중농주의라고 번역하는 순간 뭔가 농자는 천하지대본 약간 오해할 소지가 훨씬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켄에는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풀었습니다. 불어로 laissez-faire. laissez-faire는 그대로 해석하면 가만히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laissez-faire는 번역이 제대로 되었죠. 자유방임주의. 여기서 말하는 자유방임주의는 각자 도생의 의미라기보다는 마치 인체가 막힌 곳을 뚫어주면 혈류가 제대로 이동을 하듯이 똑같이 재화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인위적인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원활한 흐름을 유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근대적인 경제학이 탄생하는 것이죠. 자, 이 켄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리버럴 아츠의 전통은 곳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유명하죠. 지동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왼쪽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버지 빈첸초 갈릴레이가 만든 책입니다. 오른쪽이 그 아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든 책이죠. 잘 보시면 두 책 모두 상단에 디알로고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제목의 책을 낸 것이죠. 빈첸초 갈릴레이는 음악가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였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고대의 음악과 현대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피타고라스의 정수비에 대해서 통렬한 공격을 합니다. 현의 비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력도 중요한 것이죠.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큰아들을 이 실험에 참여시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던 것이죠.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면 현의 장력의 제곱이 되어야만이 현의 길이에 상응하는 비율이 나온다. 즉 정수비로만 음률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새로운 음악을 주장합니다. 그 음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과 관찰로 단련된 아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수십 년 뒤 아버지랑 똑같은 제목의 책을 냅니다. 두 중요한 세계관에 대한 대화. 여기서 똑같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통렬하게 공격하죠.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지동설에 대한 논쟁이 순식간에 유럽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음악과 천문학, 기하학, 수학, 인문학에 대한 관찰과 통찰력, 통섭, 그리고 경계를 넘은 교류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중세, 르네상스를 거친 과학과 지식의 집약적인 성과들은 17세기에 커피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6세기에 커피가 전래되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셨던 음료수는 와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용어로는 심포지움이 있죠. 플라톤의 책, 향연을 심포지움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말 심포지움에서 심은 가치, 심퍼시, 심포니 다 같은 어원입니다. 가치라는 뜻입니다. 포지오는 마시다. 같이 와인 마시는 것이 심포지움입니다. 지금도 학술 토론을 심포지움으로 부르는 것은 그리스 시대 때 토론은 와인을 마시면서 했던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와인을 마시고 토론할 때는 수학적인 내용이나 물리학적 내용을 따지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1리터의 와인을 마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는 정상적인 과학적 대화는 힘들겠죠.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계몽주의의 탄생과 커피의 전례를 비교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17세기에 들자 유럽 전역에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영국의 어느 커피하우스의 모습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단돈 1페니만 내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페니 유니버시티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지식과 특히 과학과 수학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교류장은 다른 쪽으로 발달하기도 했죠. 최초의 학술단체인 영국 런던 왕립학회도 바로 이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경매장도 바로 이 커피하우스에서 시작을 하고 로이드 같은 보험회사도 커피하우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커피하우스에서 출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아이돌, 아이작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영국의 런던탑에 갔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이 런던탑은 우리나라로 치면 창덕궁이나 덕수궁 같은 곳입니다. 지금 영국 국왕이 살고 있는 것은 버킹엄궁이고 이전에 영국 국왕이 살고 있던 곳이죠. 역시나 관광지에 아이작 뉴턴을 이렇게 크게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으로 봐서는 영국이 역시 과학을 존중하는구나. 그런데 자세히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만유인력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아이작 뉴턴은 이미 20대 때
중력 법칙에 많은 것을 이미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배 과학자들과 다툼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케임브리지에 집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연금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20년 뒤 우연하게 에드먼드 헨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헨리의 성을 발견한 헨리가 똑같은 그 선배 과학자들과 중력에 관해서 논쟁을 하다가 크게 상처를 입고 케임브리지에 집가 있는 아이작 뉴턴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20년 전에 나는 이 중력 법칙의 대부분을 찾아냈다. 헨리가 보여달라고 합니다. 노트에 이미 다 서술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내용을 왜 책으로 내지 않느냐? 내가 이미 선배들하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 책을 내놓더라도 학계에서 인정받기는 힘들 것이다. 두려워했던 것이죠. 에드먼드 헨리가 났습니다. 내가 자비로라도 이 책을 반드시 출발하겠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책이 만율력 법칙이 서술된 프린키피아입니다. 1687년의 일이죠. 이때 뉴턴의 나이 45살, 영국의 평균 수명은 30살이 안 될 때 일입니다. 그때 첫 번째 책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율력 법칙은 급속히 퍼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과학의 스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이작 뉴턴은 뜻밖의 업무를 맡습니다. 바로 조폐국 업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당시 영국은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문제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영국의 은화는 은으로 만든 것이죠. 정부가 아무리 새 은화를 주조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시중에 유통되면 사람들은 테두리를 갉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액면가에 맞는, 예를 들어 10g의 은화를 정부가 출시했다면 테두리를 갉아낸 9g, 8g, 심지어 7g밖에 안 되는 은화가 유통되는 것이죠. 이것이 배드머니입니다. 아무리 굿머니를 정부에서 만들어내도 배드머니만 유통된다. 그래서 배드머니가 굿머니를 밀어낸다.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작 뉴턴 앤드 더 민트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나섰습니다. 20년 동안 주조기술만 했죠. 연금술을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동전에 보시면 테두리에 빗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죠. 문제는 아이작 뉴턴이 그것을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조기술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수학과 물리학에 완전히 통달했던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뉴턴은 조폐국장으로서 평생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기간은 케임브리지에 일했던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 역시도 자신의 분야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영국의 금융혁명을 이룬 사람으로 런던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작 뉴턴의 만율력 법칙, 놀라운 발견이죠. 이 놀라운 발견은 프랑스에서 계몽주의로 탄생하게 되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 시작은 볼테르였습니다. 볼테르는 우연한 기회에 1727년 뉴턴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볼테르는 꽤 재능 있는 인사였지만 평민이었죠. 어느 날 귀족에게 대들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오히려 영국으로 쫓겨납니다. 그 자리에서 뉴턴의 장례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왕이 묻히던 곳이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평민인 자기가 볼 때도 뉴턴도 평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기의 수학 교수가 왕이 묻히던 곳에 묻힐까? 그것도 귀족들이 운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이렇게 영국은 일개 수학 교수를 우상시하는가.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와 달랑베르, 콩도르시, 디드로와 같은 좌파 사상가들에게 뉴턴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이 모임 역시 카페 프로코프, 프랑스에 아직도 남아있는, 파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카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과한 생각은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뉴턴의 이야기는 그냥 물리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칸트와 헤겔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칸트, 독일 관념론 철학의 시초자죠. 이분이 유명하게 된 논문은 일반 자연사와 천체 이론이라는 논문입니다. 바로 뉴턴 역학을 이용해서 태양계 탄생을 다뤘죠. 거기다가 나중에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이론을 뒷받침해서 칸트 라플라스 성운설이 탄생합니다. 지금도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태양계 탄생 원리가 이미 칸트라는 철학자가 만든 것이죠. 뉴턴 철학으로. 칸트의 철학을 이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해겔이죠. 해겔의 박사학위 논문 역시 뉴턴 역학을 다룬 행성들의 궤도에 관해 결코 이 시대에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단순한 물리학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편지공화국, 영어로는 Republic of Letters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은 2010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당시 각 도시에 있던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의 SNS 못지않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레터스를 갖다가 모아서 만든 것이 학술지의 탄생입니다. 저널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냐면 이렇게 주고받은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그대로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중간에 편집인이 끼어서 정리한 것이 학술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학술지의 이름은 letters 또는 communications 또는 transaction은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런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볼테르가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프랑스에 도입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 여성이었습니다. 샤틀레 부인. 수학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였죠. 샤틀레 부인 초상화 역시 자와 컴파스만으로 수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테르와 공저로 쓴 책이 뉴턴 철학의 기본 요소들이라는 책입니다. 잘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뉴턴, 저기서 나온 빛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뮤즈로 분장한 샤틀레 부인의 거울을 통해 아래에 있는 볼테르에게 반사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용어가 enlightenment, 빛을 비추다. 이것을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뉴턴의 빛은 이렇게 프랑스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샤틀레 부인과 같은 여성들은 어디서 지식을 얻었을까요? 커피하우스? 아닙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커피하우스의 출입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음악이 하나 있죠. 바흐의 커피 칸타타.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어하는 딸과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티격태격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흐의 커피 칸타타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디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살롱입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울의 방입니다. 이 거울의 방은 루이 14세의 자존심의 표현이죠.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프랑스는 거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산화를 하기가 힘들었죠. 그때 나서서 거울을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생고백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미 17세기 일인데요. 그 생고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려 18만 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고 1년 매출액이 70조가 넘는 반도체 소재 첨단 기업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유지한 것이죠. 이 생고백이라는 회사의 가족 중에 하나가 조프랭 부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콩도르쉐 당랑베르 디드로를 후원해서 계몽주의 철학가 모임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인들은 이러한 살롱을 통해서 계몽주의 지식인들의 지식을 급격히 흡수할 수 있었고 또는 그들을 후원해서 계몽주의가 프랑스의 사상적 기반 또는 학문적 기반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76년에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면서 경계를 넘었던 과학자들 또는 수학자들, 철학자들의 삶이 서구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합니다. 1776년 제임스 와트가 처음으로 동작하는 증기기관을 만듭니다. 1776년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자, 시작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제임스 와트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라는 도시의 글래스고우 대학 앞에 능력 있는 기계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으로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때 글래스고우 대학 안에 있던 계몽주의 교수들, 애덤 스미스 및 조지프 블랙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제임스 와트에게 권유합니다. 대학교 안에 들어와서 교수님들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손봐달라. 제임스 와트가 기꺼이 응해서 들어갔는데 놀라운 기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당시 영국에는 증기기관이 있었죠. 뉴커먼의 증기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너무 효율이 낮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널리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임스 와트는 굉장히 뛰어난 기계공이라서 그 기관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인 배경이 약했죠. 이때 애덤 스미스와 그 일군의 계몽주의 교수들이 제임스 와트에게 이론적인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드디어 제임스 와트는 이 기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내 이렇게 만들려면 당시의 제조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허를 내고 기다립니다. 이때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이름 높은 철학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운센트는 영국의 재무장관이었죠. 당시 영국 귀족 사회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명망가 있는 철학자한테 맡겨 유럽 대륙을 여행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를 그랜드 투어라고 부릅니다. 타운센트는 자신의 아들을 애덤 스미스한테 맡겨서 유럽 여행을 하기를 권유합니다. 교수 연봉의 몇 배를 주고서라도. 애덤 스미스는 기꺼이 따라 나서고 그렇게 나선 여행에서 애덤 스미스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어쩌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애덤 스미스를 만나기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식민지였던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영국이 부과한 과도한 세금이었죠. 세금 문제의 책임자가 영국 재무장관 타운센트였고 타운센트의 아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파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 케네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제체제,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치체제에 대해서 두 사람은 크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불행히도 타운센트의 아들은 파리에서 급사합니다. 그렇지만 평생의 연금이 보장되었기에 애덤 스미스는 교수직에 복직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간 저술에만 집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시장경제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국부론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더 이상 외교적인 해결로는 미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무장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 와중에 제임스 와트는 특허를 냈던 그 기술이 드디어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알고 1776년에 증기기관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776년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서구 사회는 시장경제체제로 진입하고 1776년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으며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로부터 정치적인 체제가 민주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역사학자들은 서구가 드디어 동양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 와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그러면 어디서 이 제조기술을 받았을까요? 그 모임의 이름은 루나 소사이어티, 달빛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당시는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모임이 늦어지면 밤에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모임을 했기에 달빛 모임,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임은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모였죠. 대표적으로 신학자였던 프리스틀리, 과학연구의 선도자였고 이레즈머스 다윈이라는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의사, 그리고 도자기업자인 웨지우드, 그리고 주철업자인 윌킨슨이 같이 만났습니다. 이 모임에서 제임스 와트가 나중에 합류하여 윌킨슨으로부터 새로운 주철 제조법을 알게 되고 그 제조법을 이용하면 튼튼한 증기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여 증기기관이 탄생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진보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동은 반애국주의로 인식됩니다. 이 사진은 그렇게 하여 루나 소사이어티가 영국의 성난 군중들로부터 공격받는 장면입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프리스틀리 폭통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루나 소사이어티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던 진보적인 모임이었지만 해체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서 한 쌍의 커플이 탄생합니다. 의사 이레즈머스 다윈의 아들과 도자기업자 웨지우드의 딸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찰스 다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기 역사로 빠진 영국의 상황 그리고 프랑스의 상황을 빗대어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도시 이야기,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빛의 시대였고 어둠의 시대였다. 혁명의 양면성을 그린 것이죠. 자, 이 프랑스 혁명의 비극적인 사건은 라부아지에란 사람에게 더 극명하게 부각됩니다. 이 그림은 라부아지에 부부의 그림입니다. 지금 메트로폴리탄 미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라부아지에가 보고 있는 저 부인입니다. 왜냐?
이 부인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이 그림을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라부아제 부인은 그림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실험 기구들이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이 사실적인 그림을 보면서 라부아제 부인은 자기 남편의 화학 실험을 그림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화가 이름은 자크 루이 다비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린 나폴레옹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좌파 혁명가였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 몰아넣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비록 그림을 배웠지만 이 라부아지에 부부도 사형 선고를 내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 하지만 부인은 살아남았고 라부아지는 처형이 되었죠. 부인은 남편의 실험 실습 기구를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화학 원론. 여기서부터 근대 화학이 시작되고 화학은 연금술에서 벗어나 케미스트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혁명이 양극단으로 치닫자 프랑스 정치 체제가 붕괴합니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군대였습니다. 자, 군대. 서양에서 전통적인 군대는 용병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보시면 로마에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병을 사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프랑스의 귀족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군대를 운용했습니다. 용병 시스템, 봉건주의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으로서 귀족층이 붕괴되자 프랑스의 군대도 없어졌습니다. 의용군밖에 없었죠. 낫과 곡괭이를 든 이것만 가지고는 프랑스를 공격해오는 연합군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쳤던 것이죠. 이때 과학자들이 나섭니다. 그 시작은 라자르 카르노, 우리가 이공계 교육에서 많이 배우는 카노 사이클, 사디 카르노의 아버지, 그 사람이 라자르 카르노입니다. 라자르 카르노는 16세부터 25세까지의 모든 프랑스 남성을 강제 징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무병, 강제 징집 제도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당시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제도였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6개월 만에 만들어진 이 150만의 군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요? 군복이 150만 벌이 필요하고 총이 150만 자루가 필요하며 하루에 먹어대는 와인의 양은 또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쉽사리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라자르 카르노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가 에콜 폴리테크닉. 에콜은 학교란 뜻이고요. 폴리테크닉은 다양한 기술. 여기는 수학 물리학뿐만 아니라 광산, 토목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프랑스 군대를 갖다가 후원할 수 있는 총동원 체제에 합당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로부터 프랑스 군대는 그 어떠한 유럽의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장교층이 붕괴했기 때문에 하급 장교가 바로 장군이 되어서 이 150만 군대를 지휘하게 되죠. 그 하급 장교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게는 수천 년간 유럽에서 누구도 가지지 못한 대군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라자르 카르노는 승리의 조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콜 폴리테크닉. 에콜 폴리테크닉의 문양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에콜 폴리테크닉은 노벨상 수상자만 수십 명이 넘고 수없는 학자들을 양성했지만 지금도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졸업식 때는 시가지를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합니다. 에콜 폴리테크닉의 상징을 보면 이 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국, 파트리, 과학, 샹스, 영광, 글로아, 조국과 과학, 그리고 영광을 위해, 이것이 이 학교의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에서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에펠탑의 사분면을 자세히 보시면 금빛으로 새겨진 72명의 과학기술자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과학기술자는 그냥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서 흔히 보이는 포아송, 라그랑제, 라플라스와 같은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입니다. 전부 다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인 것이죠. 이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과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일 때 에펠은 이 프랑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려면 에콜 폴리테크닉을 보라라는 심정으로 70여 명의 과학기술자를 이렇게 금으로 새겨서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에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콜 폴리테크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소수정예의 엘리트 교육입니다. 영국은 다른 교육을 했습니다. 다른 과학운동이 있었죠. 바로 대중과학운동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로얄 인스티튜션, 번역하면 왕립연구소가 되겠는데요. 이름은 왕립이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직접 경비를 조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치 오페라가 공연을 해서 입장권을 팔듯이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보여줌으로써 입장권을 팔았습니다. 그 시작은 럼퍼드 백작이라는 분입니다. 오른쪽에는 저 럼퍼드 백작은 럼퍼드 메달이라는 걸 만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노벨상 이전에 럼퍼드 메달은 가장 영예로운 과학상이었습니다. 이 럼퍼드 백작이 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지금으로 치면 1타 강사를 고용하죠. 험프리 데이비와 토마스 영이란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언변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기 있는 과학 콘서트를 엽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치는 그 장면이 맞습니다. 바로 인체가스죠. 이 인체가스를 보이는 실험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했길래 사람들은 모이들었고 입장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왕립연구소의 재정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 연구소에 과학 강연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던 흑수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페러데이, 영국 20파운드의 지폐의 인물이기도 했죠. 이 마이클 페러데이의 영국 지폐를 보시면 왼쪽에 이 사람이 만든 강연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이클 페러데이는 어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왕립연구소 과학 콘서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립연구소의 직원으로서 똑같이 과학 강연을 맡게 되죠. 그런데 페러데이는 이전과는 약간 다른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강연의 목적은 자라나는 후속 세대를 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을 크리스마스로 잡았습니다. 이 집회 하단부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시작한 크리스마스 렉처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강연을 왜 페러데이는 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알려면 페러데이가 강연에 직접 썼던 원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러데이는 이 강연에서 양초 하나를 꺼내서 양초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 물리학 반응, 그리고 대류 현상과 여러 가지 연소 반응에서 끝으로 나오는 조명에 대한 광학까지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합니다. 양초 하나만 가지고도 수 없는 과학의 분야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초 강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떤 다이아몬드가 양초보다 빛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양초는 스스로 빛나지만 다이아몬드는 양초가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는 어린이 여러분이 양초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가 양초처럼 이웃에게 빛을 비추고 인류에게 미덕이 무엇인지를 보인다면 저의 오늘 양초 강연은 매우 보람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연을 마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의 미덕이 이웃에 대한 배려이듯이 과학의 미덕이 역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멋진 연설에 감동한 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찰스 디킨스. 찰스 디킨스 역시 크리스마스의 미덕은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어진 소설이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영감. 이때는 산업혁명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 외에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때 과학의 선두주였던 페러데이는 과학 강연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고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는 의미를 준 것입니다. 이 강연이 수없이 이어져서 지금도 이 크리스마스 렉처는 왕립연구소에서 크리스마스마다 하는 명강의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도 있죠. 리차드 도킨스, 칼 세이건이 다 여기서 탄생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입니다. 자, 마이클 페러데이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전자기 유도 방식. 전자기 유도를 어떻게 해서 물체를 움직이는지를 발견한 엄청난 업적을 낸 사람이죠. 그 업적이 탄생한 전신이라는 통신. 자, 이 그림은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우리로 치면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는 세뮤얼 모스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세뮤얼 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모스 전신기를 만든 바로 그 모스입니다. 모스는 화가였습니다. 화가였는데 어떻게 전신기를 개발하게 됐을까? 굉장히 능력 있는 화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위촉이 많이 왔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러 장거리 여행을 떠났는데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 그렇지만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이미 아내는 사망한 뒤였고 이미 장례식까지 끝나 있었습니다. 모스는 절망합니다. 이미 증기기관이 보편화되어 사람들의 이동 속도는 이렇게 빨라졌는데 왜 소식의 전송 속도는 이렇게 느릴까? 그러한 절박감에서 만든 게 바로 전신기였고 거기서 이용한 것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류에 대한 미덕 또는 과학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부터 우리는 종의 기원에 대한 의미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의 기원. 이미 이 책을 편찬하기 전에 찰스 다윈은 영국에서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첫 번째 책은 비글호의 항해였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신기한 식물과 동물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영국에서 명망 있는 인사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오랜 여행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와 보니 논쟁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논쟁은 바로 빈민법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빈민법 논쟁은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출발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주면 안 된다였습니다. 좀 결론이 이상하지만 당시는 그랬습니다. 빈민법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낯설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통용되고 있었죠. 찰스 다윈은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물론 찰스 다윈이 빈민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는 우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이 책의 제목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Natural Selection. 자연계 생물들은 인위적으로 결정되지가 않지요. 자연스럽게 적자 생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세대가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환경에 적용하는 피티스트, 적응하는 자만이,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계가 생물학적 다양성을 통해서 균형을 이룬다가 이 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은 레볼루션이라는 말, 레볼루션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죠. 단절이고 또는 새 것이 낡은 것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찰스 다윈은 그러한 개념을 여기에 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화라는 개념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속의 역사고 보다 많은 다양성을 보장할수록 이 생태계는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볼루션은 언어적인 의미는 evolving한다, 펼쳐진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철학을 제대로 담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 진화론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뒤로 약간 숨어 있습니다. 찰스 다윈에 대신해서 앞서 나와서 싸웠던 사람은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죠. 이 토마스 헉슬리가 진화론에서 최첨단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의 사위 역시 동조를 합니다. 토마스 헉슬리의 사위는 화가 존 콜리어였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레이디 고다이바, 고디바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고디바 부인의 설화는 이렇습니다. 중세에 영주가 있었는데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죠. 그 부인인 고디바는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발 세금을 깎아주세요. 이때 남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당신이 만약 그렇게 간절하다면 나체로 마을을 한 바퀴 도시오. 그러면 내가 세금을 깎겠소. 고디바 부인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세금을 깎아줬죠. 존 콜리어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빈민법 논쟁에서 수많은 의견이 표출되는 그 사이에 과연 이 종의 기원을 펼쳐놨던 그 세력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대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성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레볼루션이라는 단절의 시대에서 극복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도. 자, 그러면 그러한 마지막 사례를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작 뉴턴의 광학, 바로 아이작 뉴턴이 선배들과 싸웠던 빛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프리즘 실험이 나오죠. 자, 빛을 프리즘으로 분해하면 무지개가 만들어진다. 자, 무지개의 색깔은 몇 개일까요? 7개. 다들 7개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이작 뉴턴의 이 책 이전에
7개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오색무지개라, 우리나라에서는 오색무지개라고 불렀고 지금도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6가지 색깔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은 왜 7개를 고집했을까요? 다시 피타고라스로 넘어갑니다. 피타고라스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 7개의 다음에 8번째 음위로 순환하듯이 7개가 자연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도 도레미파솔라시와 빨주노초 파남보를 그대로 매칭을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빛의 본질에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빛은 입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대한 파동에 대한 반대설 하면서 결국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될 텐데요. 그 물리학적 논쟁에 벗어나서 저는 오늘 이 빛에 대한 논쟁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뉴턴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면서 색다른 관점, 그러니까 다양성의 관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론의 관점이 탄생했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뉴턴의 빛에 대한 본질이 책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 중에 하나는 괴테였습니다. 우리는 괴테를 문학가로 알고 있죠. 이 책은 괴테가 뉴턴의 광학에 반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칼라로 인쇄한 색채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괴테는 뉴턴의 물리학적 업적은 인정하지만 물질적인 세계의 객관적인 실체는 인정하지만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색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파란색은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옆에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색을 칠하면서 직접 보여준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 사조가 바로 이 인상파입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죠. 과연 태양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아니죠. 정답은 그때 다르다. 상대주의적 관점이 이렇게 19세기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물리학적 논쟁에서도 절대적인 시공간이 없다라고 한 논쟁도 있었지만 예술 사조에서도 이처럼 괴테와 모네를 통해서 뉴턴의 빛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직업을 늘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엔지니어, 이 말 역시도 피지오크라시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많지요. 왜냐하면 엔지니어 하면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엔진은 자동차 엔진이나 로켓 엔진 같이 뭔가 불을 뿜고 연소를 하면서 배기가스가 내뿜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원상으로 본다면 엔진은 라틴어 인제니움에서 유래했습니다. 인제니움은 독창적이고 신기한 발명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엔지니어라는 말을 들으면 크리에이터라고 이해를 하죠. 마치 금색 엔진 역시도 엔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새롭고 신선한 것들은 모두 다 엔진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는 늘 다른 분야, 다른 경계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넘는 사고방식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스티브 잡스까지 모든 사람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늘 경계 너머에 있다. 경계 너머에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움은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한때 우리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커졌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 속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사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광연 최강 1교시 민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